안녕하세요. 조천현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제국주의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지, 많이 망설여지더군요. 그래서 한번 동물원 흑역사를 통해서 이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물원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초창기 동물원들은 이 왕이나 황제나 영주들의 이 권력을 과시하는 이 한 수단으로서 이 동물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확대되게 되죠. 이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동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 갇힌 인간들도 있었다는 점이죠. 예, 그 동물원 철창에, 뭐 철창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 여하튼 우리의 이 원주민들을 가다 놓고 뭐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이 소개함으로써 이 공개함으로써 이 제국의 힘을 과시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즐기는 인간들은 또 뭐죠? 하지만 이 19세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 그림은 사실은 디즈니 허락도 안 받고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동물원, 물론 이건 동물원에 갇힌 이 동물들은 아니지만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이 동물들이 우리 철창은 너무 좀 그런 거고 우리의 갇힌 이제 동물원으로 팔려가게 되죠.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끝날 무렵에 이제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보급 물자가 없다 보니까 이 온갖 동물들을 다 잡아먹게 돼요.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이 또 다른 아픈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원은요, 원래는 이 권력의 과시용으로, 과시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이 용도로 바뀌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제국주의 시대의 이 동물원이 결국은 현대동물원의 기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이전 동물원과는 다른 특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에 갇힌 원주민과 인간을 살펴보도록 하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권력과 부의 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중세 시기에 이 영주의 이 동물원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이 동물원이라는 건요, 기원전 15세기경 시작되게 됩니다. 거의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에서는 대규모로 동물 수집을 했고요. 또 동물을 사육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네로 황제 등 숱한 권력자들이 진귀한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즐겼다고 하고요. 특히 고대 로마의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약 11,000마리에 이르는 동물을 수집하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일종의 권력과 부에 대한 과시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중세 시대 왕이나 귀족들도 이국적인 동물들을 구해 이 자기가 만든 동물원에서 기르기도 했죠. 기이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복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윌리엄 1세의 아들 헨리 1세는 우드스톡에 동물원을 세우기도 하죠. 이국적인 동물을 키우는 영국 왕실의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인 이 아쿠바르도 이 수천 마리의 동물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이 군주들의 개인 동물원을 이 주라고 하지 않고 메나주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또 이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근대동물원의 경우 과학 연구와 공공교육, 위락, 동물 보호의 성격이 강하죠. 거기에 비해서 메나주리는 이 군주나 황제의 호기심 혹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동물원의 특징은 개방성이죠. 물론 동물을 우리에 갖다 놓는 건 매 한 가지긴 하지만, 어, 그 철창에 갖다 두는 형태가 아니고 이 방사형 동물원에 풀어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신 적은 없겠지만, 이 창경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창경원은 지금은 창경궁이죠. 이 창경원에 가보면, 이 방사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창형이죠. 각 동물들이 우리 하나하나에 갇혀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동물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창경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 격화시킨 주체가 이 대한제국이냐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죠. 최근에 연구 성과들을 보니까 뭐 재밌는 연구들이 있더군요. 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킨 주체는 순조였다는, 순종이군요. 죄송합니다. 순종 황제였다는 얘기가 요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전개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이 사실상 순종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권이 없는 황제였고 그야말로 창경궁에 갇혀 사는 그야말로 이 우리에 갇힌 동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거의 그런 신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인과의 접촉도 일본 그 군인과 경찰들이 통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다시 말하면 뭐 민간인들하고 조선 백성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구멍이 어디에도 없었고 막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 임금이 아유 이렇게 사느니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세력도 좀 만나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망명도 한번 해서 뭐 대한제국을 다시 부흥시키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갇혀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아주 좋아. 그냥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민간에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 동물원 구경을 위해서 이 창경궁에 계속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제 독립운동 세력들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렇게 밀어붙인 것으로 요 근래 연구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은 설왕설래인데 지금까지 나온 사료들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순종이 스스로 이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격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목표는 일반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또 해외 소식도 듣고 또 국내 혹은 해외 독립운동 세력들과 연계하기 위한 이 출구로서 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켰다는 말에 요 근래는 좀 수긍이 가더군요. 예,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또 일부의 주장입니다. 어, 뭐 그렇고요. 예, 그러던 이 메나주리가 이 동물원이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 도구로 전락되게 되죠. 19세기 이후 생기기 시작한 공공동물원도 식민지 지배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보기 힘든 동물을 포획한다는 사실 자체가 머나먼 이국 땅을 정복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침략 과정에서 동물을 약탈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세계 최대 동물 상인이었던 독일인 칼 하겐베크의 경우 20년 동안 무려 사자 1000마리, 호랑이 300에서 400마리, 표범 600에서 700마리, 곰 1000마리, 하이에나 800마리를 팔았다는 기록이 증언하듯이 당시 동물 거래량은 막대했죠. 예, 이 독일인 칼 하겐베크는요, 현대동물원을 또 내 아버지이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창경원에 동물을 공급했던 동물상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창경원 내 동물원이 당시 아시아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든 정도로 이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칼 하겐베크라는 현대 동물원의 아버지가 이 동물상으로 활약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예,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이 세워진 것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룬 동물원입니다. 예, 쉔브룬 동물원의 이 궁의 한쪽 구석에 지금도 동물원이 있어요. 쉔브룬 동물원이.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세계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황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이 황실 입장에서는 백성들과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쉔부른 동물원을 만드는 안을 기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최초의 동물원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 쉔부른궁에 세워지게 되죠. 1828년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 이 동물원이 설립되면서 이 유럽 각지에 차례차례 이 동물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중 독일의 이 슈텔링겐에 세워진 하겐베크 동물원은 근대 동물원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최대 동물상을, 그리고 창경원에 동물을 공급했던 그 동물상 칼 하겐베크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만든 동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물원을 세운 칼 하겐베크는 근대 동물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운영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예, 그 파격적인 운영의 한 요소로서 우리에 갇힌 원주민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예전에 그 용인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군요. 에버랜드죠. 지금은 에버랜드인데, 거기 가보면 가끔 외국의 원주민들이 이 민속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공연 장소가 아니고, 이것은 동물원 우리에 이 원주민들을 가다 놓고 원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자기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을 동물원에다 쳐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 소말리아,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이 파리 식물원 안에 동물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공연이라고 해야지 되는지, 이걸 뭐라고 해야지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다 놓고, 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고, 뭐, 그리고 원주민들끼리 싸우는, 물론 싸우진 않죠. 뭐, 피가 튀게 싸우진 않지만, 이 검투상 경기처럼 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런 이 무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호텐토츠라고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약간 위쪽에, 뭐 북부 쪽에 이 원주민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체 형태가 약간 좀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관람용으로 참 아, 이렇게 전시,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상 이 소말리아 인디언, 그 원주민, 그리고 호텐토츠 원주민이 우리 그 식물원 내에 있는 동물원에서 갇혀 있으니까 와서 많이 구경해 달라고 붙인 이 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원 우리 속에 사람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은 이 근대 동물원이 처음 생겨난 때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칼 하겐베크는
희귀한 이국 동물을 포획하는데 남다른 수완을 보였죠. 1907년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슈텔링겐에 하겐베크 동물원을 설립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상 근대식 동물원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창경원과 서울대공원의 그 차이를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동물원은 창경원에 그야말로 철창에 갇힌 우리 속에 갇힌 이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울대공원은 사실상 방사형이죠. 그것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칼 하겐베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책을 치우고 낮은 울타리를 설치한 방사식 동물 수용 방식을 채택했고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동물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칼 하겐베크 동물원의 시작은 이 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8년, 원래는 이 집안이 생선 중개상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상어 그물에 우연히 걸린 물개 6마리를 인어라고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기꾼이었네요. 물개를 어떻게 인어로 둔갑시켜서 그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뭐 요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볼 사람도 없겠지만, 아이고, 이게 뭐 예전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리고 인어가 실제로 발견된다고 해도, 아유,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아마 이 동물권 보호단체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후 하겐베크는 세계 곳곳에 온갖 동물들을 포획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원주민들을 우리에 가둬두게 된 이유도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이 사자, 호랑이, 이제 표범,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원에 대한 인기가 식게 됩니다. 그러면 흥행에 성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고심하게 되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원주민을 우리에 가다 놓고 전시한다. 라는 개념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875년 하겐베크는 라플란드의 라피족 남자 3명과 여자 갓난아기 술록을 인간쇼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게 되죠. 라피족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술록에 젖을 짜먹는 것을 보면서 관객들은 열광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하죠? 하겐베크는 라피족뿐만 아니라 에스키모, 아프리카인, 인디언, 호주 식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마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이 최초로 시도된 사람 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대중의 관음증적 심리를 충족시켰다는 점인데요. 동물원 속의 원주민들의 벗은 몸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중들은 원주민의 벗은 몸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인류학자들에게 인류학적 연구 대상을 제공했다는 뜻밖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는 등 이 체계적인 연구 진행이 가능하게끔 칼 하겐베크가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인류학과, 생물학, 민족학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는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예, 이 친구 표정을 보세요. 웃는 표정인가요? 이빨이 좀 치아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겉모습을 웃는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예, 이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겉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동물원에 인간을 전시하는 열풍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1900년대 초 독특한 외모를 가진 아프리카 부족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으로 납치당하게 되죠. 그 청년의 이름이 오타 벤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원래 이 오타 벤가는 콩고 피그미족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피그미족은 뾰족한 치아와 작은 키가 특징이라고 하네요. 세계 박람회 등에서 다른 피그미족 사람들과 함께 전시되기도 합니다. 이후 벵가는 또 다른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는데요. 벵가를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 동물원에 전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벵가는요, 이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의 오랑우탄 무리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죠. 예, 오랑우탄 무리에 아유, 이 대화도 안 되고 뭐 아유, 이게 뭐죠? 예,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 일방향적이고 이게 얼마나 독단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은 벵가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1906년 9월 브롱크스 동물원은 벵가를 약 20일간 전시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일부 관람객들은요, 그가 사람인 것이 확실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후 벵가는 이 버지니아의 어느 담배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동물원에서 지내면서 받은 정신적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인간에 대한 적대감과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지내다가 1916년 23세에 미국으로 끌려와 35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 12년 동안의 이 생활이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동물 취급을 받은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피그무족 아이들이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해맑게 뛰어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지 될 애를 잡아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인간으로서 참 아유 이걸 뭐라고 해야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파리 정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현수막이 붙었네요. 그런데 여기 현수막에 보시면 이 개 고기를 파는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아, 여기 개가 있죠? 이 멍멍 짖는 이 개고기를 파는 정육점이라는 뜻이죠. 예, 뭐 우리나라 88년 서울올림픽 때, 어, 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 파리에 어느 음, 그, 어,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이 올림픽을 보이콧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가수가 있었죠. 아마 돌아가셨을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런데 사실은 불란서에서도 이 계곡이 정점이 뭐 최근래까지도 물론 88년 이전에 없어지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프로이센의 파리 포위 작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개고기를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프로이센의 파리 포위 작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 전쟁이 아주 황당한 전쟁이에요. 아니, 프로이센 군이 파리까지 밀려 들어왔거든요.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파리 시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파리 꼬민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 좌파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우파 간에 이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프로이센은 팔짱 끼고, 아니, 그래, 뭐, 니들이 알아서, 뭐, 전쟁을 하던, 뭘 하던, 뭐, 알아서 해라. 구경을 하죠. 뭐, 한 번은, 뭐, 좌파를 응원하다가, 한 번은 우파를 응원하기도 하고, 아이고, 야, 이 안 되는 집안은 꼭 이런 식이 돼버려요. 1870년 프로이센 왕 빌렐름 1세의 군대는 세당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군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파리를 포위하게 되죠. 이 파리 포위는 1870년 9월 19일부터 1월 18일까지 무려 뭐 고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포위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작이라는 말보다는 무려 4개월간 지속됐다고 볼 수가 있죠. 프랑스 당국은 파리 이 포위 직전에 가능한 많은 식음료와 연료를 비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풍기 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기근이 발생하게 되죠. 시민들이 쥐, 비둘기, 말, 개, 고양이, 쥐, 심지어 동물원의 이국적인 동물까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되죠. 예, 파리 공성전의 그 사파인데요. 예, 파리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이 프로이센군, 독일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프로이센군을 향해서 대포를 발포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 사실상 패잔병들의 모습이죠. 뭐 싸울 의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내전 때문에 정신이 없죠. 예,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개와 고양이 고기 정육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이센의 포위 기간 동안 파리 시민들은 7만 마리의 말과 개, 고양이, 심지어 하수도를 오가는 쥐를 먹어야 했죠.
특히 쥐는 정점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요. 파리의 이 레스토랑의 주요 동물성 식자재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예, 심지어는 쥐 도축업자까지 등장하게 돼요. 이 프로이센의 포위 공격이 4개월째에 접어들자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대폭 늘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프로이센의 파리 포위 공격이 파리 시민들의 식탁 메뉴를 바꾸는 셈이죠. 특히 말고기 맛을 즐기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도 슈퍼에 가면 말고기, 심지어는 망아지 고기까지도 슈퍼에서 팔고 있어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닭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 나라 이가 뭔지는 그 나라 말로 알고 가셔야지, 만약 모르고 가신 상태에서 슈퍼에 가서 고기를 고르기 시작하면 정말 온갖 고기, 심지어는 낙타고기까지 아주 맛있게 먹게 됩니다. 20세기 초 파리에는 여전히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번 입맛을 들이면 잊질 못하죠.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도 있었는데, 아까 이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현수막까지도 달아날 정도로 일반적으로 팔리는 이 고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너무 굶주린 나머지 파리 시민들은 개, 고양이, 비둘기, 쥐고기를 먹기 시작했고요. 정육점은 고양이와 개고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야만 했습니다. 뭐 오프론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기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육점에 고기가 들어왔다. 쥐 도축업자로부터, 이 고양이 도축업자로부터, 개 도축업자로부터 이 고기가 들어왔다. 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을 하죠. 그야말로 줄을 섰다고 고기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1870년 9월부터 1871년 1월까지 나폴레옹 3세의 종마 2마리를 포함해서 약 6만 5천 마리의 말이 도축되어 판매되었고요. 예, 이것은 쥐와 고양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 앞에 길게 줄을 선 파리 시민들의 사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심지어는 경찰들까지 이 쌔치기를 하려는 친구들을 막고 있죠. 아주 경쟁도 치열하고, 그야말로 이 전쟁터 속에서 이 고기 맛이라도 보려는 시민들로 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예, 빅토르 위고와 마네의 상황 묘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빅토르 위고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네요. 오늘은 개일까요? 아니면 쥐일까요? 배탈이 나기 시작했네요. 우리는 오늘도 미지의 것을 먹고 산답니다. 예, 역시 문인답게 대문호죠. 답게 현실을 참 아름답게, 이걸 아름답게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직설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미지의 것을, 글쎄요. 어, 뭐 모르죠.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화가 마네가 이 기간 동안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때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리에는 고양이, 개, 쥐 도축업자가 생겨서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만 하고,
맞아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고양이, 개, 쥐, 도축업자가 생겨서 그거를 정육점에서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된다는, 어, 참,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일상생활 자체가 붕괴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약품까지 모든 것이 대부족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야지 되는 거죠. 뭐 심지어 아까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바퀴벌레들을 일용할 양식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상황이 그렇다면. 예, 크리스마스 특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기근으로 굶주린 파리 시민을 위해 이 파리 식물원은 식물원이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을 도살해 굶주린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명분은 이랬는데요. 사실상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지역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동물원에 동물 고기를 사겠어요. 이때 파리 유명 레스토랑에 2만 7천 프랑에 이 카스토르와 플록스라는 두 마리 코끼리를 판매하게 됩니다.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충격적이죠? 우리에 갇혀 있는 코끼리를 향해서 이 군인들이 총을 쏘고 있네요. 그런데 뭐 알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들이 쫓겨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아녀자들이 애들들 데리고 온 아녀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죠? 동물원에 동물 보러 왔는데 아니 왜 저 동물을 죽이고 있죠? 그것도 총으로 군인들이 막 따지고 있는 그리고 애들들을 보지 못하도록 내쫓는 뭐 그런 사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특식에서 제외된 동물들도 있었어요. 이 원숭이는요, 인간과 너무 흡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스러워서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원숭이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사자와 호랑이는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져 이 크리스마스 특식에서 제외되게 됐고요. 이 하나 특이한 것은 하마가 여기서 예외로 이 도살하는 것에서 예외로 빠지게 되는데 이 하마 구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동물원을 다시 만들 때 구매할 때 상당히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이 하마만큼은 예외로 살려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명 셰프의 식재료 사재기가 벌어지게 되죠. 아, 이 유명 셰프, 이 당시에 유명 셰프였던 쇼롱은 당시 생또노레 가에 이 초일류 레스토랑 부하쟁에서 부유층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대목을 앞두고 파리 식물원에서 경매로 붙인 식용동물 대부분을 낙찰받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일반 레스토랑, 자영업자들은 식재료 부족으로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연시 행사가 다가옴에도 대부분의 파리 레스토랑과 비스트로는 식자재 부족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었죠. 파리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은 계속 운영되지만 이 메뉴판을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 음식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거예요. 예, 유명 셰프의 오늘의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1870년 12월 25일자 이 셰프 쇼롱의 이 메뉴판입니다. 오늘의 메뉴입니다. 예, 전체로 당나귀 머리로 만든 에피타이저. 예? 아, 뭘로 만들었다고요? 당나귀요? 예. 전체로요. 코끼리 육수로 만든 수프. 예, 코끼리 육수요? 아유, 예. 예, 또 영국식 로스트 낙타. 어휴, 이 낙타고기를 또 먹었다는 얘기네요. 당나귀, 코끼리, 낙타. 그야말로 초자연이네요. 아, 그것도 모자라서 캥거루 슈트가 또 제공이 되나 봐요. 어휴, 이야, 이 온갖, 온갖 걸 다 먹어보네요. 예, 그 다음으로 후추 소스를 곁들인 공갈비, 늑대 사슴 소스. 예, 공갈비라. 맛있을까요? 이게 온갖 동물이 다 나오네요. 늑대 사슴. 이 늑대와 사슴을 어, 한 건가 본데, 와, 이 늑대는 사슴을 잡아먹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하튼 늑대 사슴 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드셔보니까 맛있나요? 아이, 아, 농담이에요. 예, 새해 기념 특식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1871년 새해 전야에 가장 상징적인 요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쥐고기에 볶은 고양이 고기를 넣은 요리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죠? 쥐고기, 쥐고기에서 나온 기름에 볶은 고양이 고기. 그러면 고양이가 쥐 기름을 흡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요리에는 당대 최고의 빈티지풍의 이 와인과 함께 제공됐다고 합니다. 프로이센의 이 포위 공격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쥐고기 볶음은 마다하고요. 이 샐러드만을 고집한 파리 숙녀에 관한 이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웨이터는 이렇게 충고했다고 해요. 아가씨, 여긴 초원이 아니라 식당이라고요. 라며 쥐고기 볶음을 먹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기호와 관련된 거니까 뭐 쥐고기 먹고 싶지 않아서 샐러드만 먹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또 타박을 주네요. 예, 뭐 예전에는 뭐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음식을 가려 먹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타박을 많이 줬죠. 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뭐 삼촌들, 뭐 고모들이 막 타박을 줬던 기억이 나네요. 예, 파리 포격 상황을 보도록 하죠. 오토본 비스마르크는 이 프로이센 육군 참모총장 헬무트 본 몰트케에게 조속한 항복을 얻기 위해 파리를 폭격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폭격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처음에 비스마르크의 명령을 거부한 볼트케는 결국 파리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1871년 1월 23일 72문의 크루프포가
파리 주변에 배치되게 됐고요. 약 12,000발의 포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를 한 달 동안 거의 400명이 희생된 수도에 대한 일련의 끔찍한 폭격 이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은 공식적으로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서명하면서 종식되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예, 1871년 1월 폭격 이후에 뽕뜨드 생꿀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이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모습이에요. 예, 전쟁은 정말 안 일어나는 게 좋죠. 하지만 일어나면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지 됩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아, 그, 어떻게 자유 없이 삶을 살 수가 있죠? 노예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지면 끝까지 싸워서 여하튼 이겨야지 됩니다. 지는 순간 자유는 없습니다. 예, 오늘은 제국주의 시대의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동물원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예, 이 표범도 오늘 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이 표범이 궁금했나 봐요.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지? 예.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금요일 날 최종, 이 마지막 수업으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업하고 종강하고 여러분들께 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